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 내분비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요, 목에 보시면, 목불뼈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목에 뼈가 있고요. 그 밑에 갑상연골, 방패연골이 있고, 그 앞쪽에 보시면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이 사과를 꿀꺽 삼키다가 목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에 톡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반지 모양으로 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윤상연골 반지 연골이 있고, 그 밑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갑상샘이 있다,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이렇게 갑상샘,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톡 튀어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갑상샘을 뒤로 싹 돌리면 거기에 콩콩콩콩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크기가 쌀알 정도의 크기로 한 보통은 4개 정도 박혀 있는 이것을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2개일 수도 있고 3개, 4개, 5, 6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3요드, 3요드 티로닌이라고 해서요. 요오드가 갑상샘 호르몬의 주 재료이고, 자, 이 요오드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티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아이오딘, 요오드가 주 재료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주 재료는 이제 이 요오드이고요. 요오드가 3개 붙어 있으면서 티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T3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요오드가 4개 붙어 있으면서 티로닌이라는 단백질과 같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T4라고 하면서 이 T4는 티록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요오드가 갑상샘 호르몬의 주 재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 있고, 특히나 T4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중의 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중 농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T3보다 그러나 이 T4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 결합 글로불린이라고 해서요. 티록신 마인딩 글로불린 해가지고 혈장 단백질 중에서 TBG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4와 TBG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거나 작용이 그렇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T3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즉시 작용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T4 같은 경우에도 이 TBG랑 결합되어있지 않는 프리T4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하는 프리T4가 있습니다. 이 프리T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용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T3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결합되어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작용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3, T4를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건 시상하부에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릴리징, 방출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TSH, 이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인 T3, T4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샘 호르몬 T3, T4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체의 대사작용을 항진시킨다라고 해서요.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가 대사작용이고, 자, 이 화학적인 변화는 어떠한 물질을 합성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물질을 분해시키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 T3, T4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합성시키거나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대사작용을 항진시키고, 비타민도 대사작용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이 증가되더라. 우리 몸에서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대사,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우리 몸은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뭔가 먹으려고 해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야지 ATP,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고, 심장도 뛸 수 있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사작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T3, T4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사작용을 항진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이 T3, T4는 심장의 박동수와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서 심장의 기능을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 안에 공장이 있어서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 열이 나겠죠. 열이 나게 되면은 열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갑상샘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이 열이 많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당을 상승시켜서 대사율을 항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내는 작용도 갑상샘 호르몬 T3, T4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다라고 하면은 T3, T4를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칼시토닌은 약간 갑상샘에서는 아웃사이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와 약간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 PTH 같은 경우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 두 가지가 혈액 중에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갑상샘 호르몬의 주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우리 T3, T4를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T3, T4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작용과 비타민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촉진한다라고 해서요.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이런 작용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신생작용이 나타난다거나,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을 라이시스 분해하는 것을 촉진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T4가 많아지면 인슐린을 분해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 T4가 많아지면 갑상샘 호르몬이 과잉되면 인슐린을 분해하는 작용도 나타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비타민을 흡수하거나 비타민에서 케로틴을 A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에 있어서도 대사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갑상샘 호르몬 T3, T4이고요.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카테콜라민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에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카테콜라민의 작용 중에 하나가 심장 박동수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이거를 강화시키니까 어때요? 더 세게 심장이 더 세게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카테콜라민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대사작용에서 열 생산을 증가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 T3, T4의 이런 주요 기능들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칼시토닌이라고 했는데요.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PTH와 함께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칼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그러면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칼시토닌은 칼슘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낮추기 위해서 이제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칼슘의 유리 방출 분비를 감소시켜서 뼈의 칼슘이 이렇게 침착 뭐라 그럴까요? 뼈의 칼슘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거기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시토닌이고 이렇게 뼈가 많이 만들어지고 뼈가 튼튼하면서 칼슘이 쌓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뼈가 형성이 되더라 뼈 형상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작용이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슘이 너무 높으니까 칼슘 흡수하면은 안 되겠죠. 칼슘 흡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장에서 더 이상 칼슘을 흡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고 칼슘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칼슘의 농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리려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켜야지 칼슘이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칼슘의 농도가 감소되면서 칼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반대로 칼슘 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칼슘 농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족한 칼슘을 어디에서 빼가지고 올까요?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을 빼가지고 오는 것, 칼슘 유리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죠.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을 가지고 오는 것을 증가시킨다라고 한다라는 건 뼈 자체에 있는 칼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골세포, 뼈 파괴세포가 파괴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뼈에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흡수된 것을 혈액 중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이 PTH의 기능은 뼈 흡수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뼈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뼈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뼈에 있는 것을 녹여서 혈액으로 흡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골세포가 뼈를 녹여서 뼈에 있는 물질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가지고 오는 거. 뼈 흡수가 증가된다라는 얘기고 뼈 흡수가 증가된다라는 얘기는 뼈 형성이 감소되게 되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분비해서 혈액 중으로 가져오는 것을 칼슘 유리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에서는 칼슘을 흡수해야 되겠죠. 근데 칼슘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3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콩팥에서 비타민 D3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이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콩팥에서는 너무 낮아 있어서 열심히 지금 칼슘을 모으고 있는데 칼슘이 배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칼슘 배출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는 칼슘을 재흡수를 촉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칼슘이 재흡수되면 칼슘과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재흡수하면 인은 어떻게 되더라? 배출하더라. 네. 그래서 분비시키더라. 재흡수를 감소하더라. 네. 이게 PTH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 윗셈 부신의 위치 보시면은요, 콩팥이 양쪽에 있으면 콩팥 위에 모자처럼 달려있는 삼각형, 이것을 콩팥 위에 있다, 콩팥 윗셈 부심 아드레날 글랜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삼각형을 크게 확대를 했더니 껍질 있는 부분을 부신 피질, 부신 겉질, 세레브라가 아니죠. 네, 아드레날 코르텍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부신 속질, 부신 수질, 아드레날 메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 있는 부분에서, 네, 여기 보시면 사구대에서 알도스테론, 속상대에서 코티졸, 망상대에서 안드로겐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있는 부분이 피질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수질 있는 부분에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호르몬과 호르몬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신 겉질,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호르몬의 이름, 기능,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부신 피질,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요. 인체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바로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코티졸이라든지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이 당류 피질 호르몬, 그러니까 피질 호르몬,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당류 피질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 네, 글루코 코르티코이드가 있고요. 염류 피질 호르몬,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미네랄로, 네, 미네랄 무기질이죠. 코르티코이드가 있고요. 자, 성 호르몬인 생식샘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고나도가 생식샘이고 코르티코이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말이 이렇게 길어진 데다가 외우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자, 당질 피질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코르티솔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지는 코티졸, 코르티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작용, 특히나 이화작용을 촉진시킨다. 다시 말해서 분해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에서 이제 포도당의 신생을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되는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면서 이 코티졸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 반응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티졸이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코티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과 통증을 조절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코티졸 제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테로이드 약물의 효과 중에서 소염 진통제, 여러분 아시나요? 소염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염, 염증을 억제해
진정해주는 작용과 함께 진통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인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통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코티졸에도 동일하게 있고 또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항체가 형성되는 걸 억제하는 작용,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코티졸의 하나의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기능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조혈 기능, 다시 말해서 WBC 호중구는 백혈구 중에 하나이고 적혈구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한다, 조혈 기능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밝혀졌는데 도대체 왜 어떠한 정확한 기전에 의해서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뭐 때문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코티졸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조혈 기능을 수행하더라.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뇌하수체 암, 엽, 전엽에서 ACTH,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다시 말해서 시상하부에서 CR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릴리진 분비하세요, 방출하세요라고 하는 CRH가 분비가 되면은 ACTH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이 ACTH가 분비가 되면 코티졸이 분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코티졸의 분비가 너무 많으면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CRH 분비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티졸의 분비가 많으면 ACTH의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코티졸의 그 농도에 따라서 ACTH가 분비가 많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도스테론입니다.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어디에서? 콩팥에서,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칼륨과 원수지간인가 봐요.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니까 칼륨은 분비를 하는데 칼륨과 함께 수소 이온도 같이 분비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분을 재흡수를 하니까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이 있으면 혈액량이 조금 있을 때랑 혈액량이 많이 있을 때랑 혈관벽이 받는 압력, 혈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압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나 혈액량이 증가돼서 굉장히 많아지면 혈관이 받는 압력, 혈압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알도스테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선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있고요.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아주 조금 미량 분비가 되더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성호르몬은 고환이라든지 난소와 같은 생식샘에서 거의 대부분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부신 피질,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소소하다, 미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신 속질,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자, 부신 속질, 부신 수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카테코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신 겉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한 것처럼 부신 수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카테코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테코라민이라는 거는 이 카테콜기라고 해서요, 탄소 분자들이 이렇게 6개가 몰려 있는 거,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걸 벤젠골이라고 하고, 벤젠골이 OH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카테콜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질소에다가 수소가 2개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아민기라고 해서요. 카테콜 아민,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라고 하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카테콜아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부신 수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카테콜아민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신 속질, 부신 수질은 교감신경과 절친이라고 했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부신 속질, 부신 수질을 자극해서
여기에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내 응급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이렇게 촉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신경이고, 그래서 이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책은 아드레날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하고 심박동수를 증가해서 심장을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하는 것과 함께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다 보니까 혈액 중에 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해서 내 숨을 굉장히 잘 쉴 수 있도록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과 함께,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응급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격근의 혈관을 이완시켜서 넓게 해서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서 우리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동일한 호르몬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피네프린과 마찬가지로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지만 에피네프린이 더 효과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긴 하지만 에피네프린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혈관 수축에서는 굉장히 강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어쨌든 둘 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공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잇목은 털세운근을 수축을 해서, 자, 털세운근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딱 바짝 서면은 털이 어떻게 돼요? 바짝 서게 되고, 털이 바짝 서면은 우리 그 추운데 가면은 닭살 돋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닭살이 돋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추운 상황도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고 응급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운 상황에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잠깐만 지워볼게요. 네. 그러니까 혈당을 상승시킨다거나 기관지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 떨어졌을 때, 우리 당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호르몬과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 연결하셔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